네, 바쁘게 한창 일하고 있는 1시 2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또 점심 식사하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우영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네 가지 있는 뉴스 들으시면 오늘 하루의 뉴스의 맥은 다 짚으신 겁니다. 맥을 잘 짚는 명의와 같은 동의보감에나 나올 법한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허준 이우영입니다. 굉장히 순발력 있게 옆에서 눈을 굴리며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은 또 뭐라고 소개할까? 바쁘게 일하고 있는 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을 듣고 허준으로 정정했습니다. 아주 그냥 명의처럼 맥을 짚어서 뉴스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프닝에 소개해드렸지만 첫 번째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얘기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했습니다. YTN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성남지청 앞에서는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단체가 도로 사이를 두고 맞불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이제 등장했을 때 이 대표의 모습을 보려는 지지자 그리고 취재진, 유튜버 등이 몰려들면서 이 대표는 100m 정도의 거리를 무려 16분간 걷기도 했고요. 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단도 오전 10시쯤부터 정문 앞에서 이 대표를 기다렸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김성환 정책위 의장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 왔던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자리했고요.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건 앞서서 오프닝에도 들으셨겠지만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자, 이 대표의 발언들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좀 역사적인 얘기도 많이 한 것 같고요. 네, 이 대표가 포토라인 앞에 섰는데 구속 수사를 외치는 일부 시민과 또 지지자들의 환호 때문에 주변이 조용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입을 뗐는데요. 또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답정 기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입장 발표를 하고는 굳은 표정으로 지도부, 의원단과 일일이 악수를 했고 로비에 올라서선 손인사에 이어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한 뒤에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답은 기소로 정해져 있다 이런 표현도 마지막 인터뷰에서 했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이 의혹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의 대가로 관할 기업들로 하여금 성남FC에 광고비 등 후원금을 내게 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네. 논란이 되는 후원금이 2015년에서 2017년에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돈인데요. 이게 약 16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를 했는데 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에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을 전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있던 곳에 성남FC라는 시민 축구단이 있죠. 여기에다가 광고비를 집행하면 당신들 인허가에게 도움 주다. 뭐 이재명 시장이 돈을 받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적용된 혐의가 제3자 뇌물죄예요. 사실 이건 이른바 최순실 사건으로 유명하긴 한데요. 맞습니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하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과거 이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인 중에는 있고요. 네. 당시에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것을 결국 대통령으로 인해 롯데가 혜택을 얻을 것이란 기대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봤고요. 이처럼 제3자 뇌물죄라는 게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검찰이 제1야당 현직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한 만큼 법리 판단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삼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롯데 관련해서도 그렇고 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최순실 씨에게 이득이 됐고 제3자지만 뇌물 성격이 짙다라고 당시에는 판단했습니다. 이 당시 수사검찰이 뭐 윤석열 현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죠. 현직 야당 제1대표를 소환하는 게 좀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소환도 했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국 검찰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은 기소 여부인데요. 후원금 규모가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60억 원이 넘는 만큼 상당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도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법조계나 정계 일각에선 야당 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임시국회 체포동의안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가능성이 적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소환 조사는 조금 오랜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이루어지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 역시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 번 정치 평론가들과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사안은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주요 일간지 간부들 사이에서 금전 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뭐 1억 원에서 9억 원까지도 얘기가 났고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와 편집국장이 보직에서 물러나고 사퇴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한겨레 편집국 간부가 김만배 씨와 돈 거래한 사실이 밝혀진 지 나흘 만입니다. 오늘 네. 한겨레 신문은 일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겨레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사퇴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익은 편집국장이 보직에서 사퇴를 했고요. 대표이사 역시 2월 초 예정된 대표이사 선거에서 새 당선자가 확정되면 모든 권한을 넘기고 사퇴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정말 언론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고요. 이 김만배 사건의 보도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법 처리까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돈 거래도 뭐 집을 사려고 분양받은 집 때문에 6억 원 빌렸다라고 됐다가 지금 9억으로 늘었죠? 네, 검찰은 2019년 당시 사회부장이던 이 간부가 김만배 씨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9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김 씨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서 각각 3억 원씩 받아서 6억 원을 건넨 것 외에 3억 원을 추가 송금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6억 원을 빌려서 2억여 원을 갚았다고 해명했던 이 간부 역시 한겨레 내부 조사에서 9억 원 모두 수표로 받았다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한겨레 기자 A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징계를 받습니다. 한겨레 인사위원회가 취업규칙상 청렴 공정 의무 그리고 품위유지 위반, 한겨레 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들어서 이 전직 간부의 해고를 의결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인사위는 A씨가 밝힌 내용만으로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사내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니라 사내 외로, 즉 외부 인사도 좀 참여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위원장으로는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가 위촉이 됐습니다. 조사위는 A씨의 금전 의혹뿐만 아니라 보직 간부로서 대장동 기사에 미친 영향 유무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요, 이제 그 특정 취재 분야라고 좀 전체를 매도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서초동 일대에는 김만배 카드가 있었다고 하고 기자들이 그냥 김만배 카드로 밥을 먹고 이런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전체에 대한 관리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수시로 나오고 있죠. 네, 김만배 씨가 전직 중앙일간지 논설위원, 전직 뉴스통신사 부국장, 전직 경제지 선임기자 등 3명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해서 짧게는 넉 달에서 길게는 2년여간 고문료로 수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민영통신사와 전문지를 인수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남욱 변호사도 김만배 씨가 기자들과 골프를 치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줬다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김 씨와 한겨레 또 중앙일보나 한국일보 간부의 돈 거래뿐만 아니라 드러난 의혹들을 차례로 확인해 보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겨울철 재유행과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등등에 의해서 좀 주춤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제 좀 가시권에 들었나요? 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까지 확진자와 위중증 및 해외 유입 확진 추이를 확인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급증세가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국내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네, 워낙 뭐 입국 검역 절차를 철저하게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국내 유행 상황은 원래 정부가 소개한 4개 중에 2개 충족, 이 조건 지금 완료된 상황이죠? 네, 두 가지를 충족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하겠다는 방침 밝힌 바 있는데요. 4가지 조건 중에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일단 최근 2주 연속 감소해서 요건에 도달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최근 40% 내외로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이라는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지표 역시 충족된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위중증 환자 수, 또 백신 접종률 이런 것들은 조건에 충족 못했습니다. 네, 1월 첫째 주에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수가 597명으로 12월 넷째 주에 580.4명에 비해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또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위한 동절기 추가 접종률 역시 오늘 0시 기준으로 고령자가 31.8%, 감염 취약 시설은 55.2%로 기준이 각각 50%, 60%인데 아직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장은 위중증 숫자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번 주에 증가세가 꺾이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쯤에 이 관련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질병청 관계자도 역시 중국 유행의 영향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진 상황으로 본다면서 다음 주 회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좀 답답함도 걷어내고요. 사실 마스크 값도 이거 쉽게 네. 볼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 개씩 갈아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해제되면서 또 안전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학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저도 무척 반갑습니다. 네.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 학교. 지금도 사실 돌봄 교실이라고는 있는데 늘봄 학교가 운영된다 이런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요즘 맞벌이가 아닌 집을 찾기가 힘들죠. 저희 누나에게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교육부가 초등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 학교를 2025년 전국에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5년간 4조 원을 투입해서 아침과 저녁 8시까지 돌봄의 틈새 보육을 강화하고 또 필요할 때 이용하는 일시 돌봄도 운영을 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엔 학생 적응 또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또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2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하고요.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돌봄 교실 운영은 말 그대로 돌봐주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 대기 인원이 2년 새 5천여 명 늘었고요. 초등 3, 4, 5학년 학부모 가운데 많게는 40% 가까이가 이용을 희망하는데 실제 이용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존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되던 학교 돌봄 시간이 저녁 8시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네, 사실 뭐 가정에서도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을 먹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할 때 학교가 가장 좋은 곳이죠. 그런데 이걸 좀 풀어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죠. 네, 늘봄 학교 교사 확대 그리고 그에 따른 처우 개선 또 민간 참여 강화 등에 따른 비용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인력이 필요하군요. 네, 게다가 시학교와 농어촌 소학교에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강사 확보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하고요. 네. 돌봄 연장과는 별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근로 여건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육아휴직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방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부부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 자녀까지 허용하던 것을 만 12세로 확대하고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경우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혼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연애 휴직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 네. 좀 휴가도 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미래가 있길 바라겠고요. YTN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샵 0945번으로 저희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받으시면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꼭 대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